통합과학의 첫 단원을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의 첫 단원은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펙트럼인데, 자, 스펙트럼이 뭐냐면 빛을 색깔에 따라서 쫙 분산시킨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에서 백색광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켜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분산된 빛을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빨간색이 이쪽이고, 자, 파란색, 보라색 이쪽이죠. 자, 보라색 혹은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붉은색,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서 색깔이 붉은색에서 파란색, 보라색 쪽으로 가면서 파장이 점점점 감소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색깔인데 무슨 파장이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인간이 느낄 때는 색깔이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파장의 차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7 마이크로메타의 파장을 가진 모든 빛은 인간이 느끼기에 약 0.7 마이크로메타가 되면 붉은색으로 다 느낍니다. 그리고 0.4 마이크로메타의 파장을 가진 모든 빛은 인간이 느낄 때 전부 다 보라색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정 색깔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이 있다. 그러니까 파장이라는 건 곧 뭐하고 같다? 색깔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거 상식이죠. 과학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빛을 분산시켰다. 혹은 색깔에 따라서 분산시켰다. 두 가지 다 맞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백색광이라는 거는 7가지 색깔이 혼합이 돼서 인간의 눈에 동시에 들어오면 인간은 색깔 구분 못하고 백색으로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백색광에는 7가지 색깔이 다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프리즘에 분산을 시키게 되면 7가지 색깔로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분산이 된다. 이 분산된 빛을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런데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연속적인 분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연속 스펙트럼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불연속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연속 스펙트럼은, 자, 요겁니다. 여기 기체가 있습니다. 기체를 고온 상태로 가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물질이든지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 즉 고온 상태가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리고 빛을 냅니다. 쇠를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온도를 높이게 되면 쇠도 빨갛게 빛을 내죠. 용암이나 마그마 빛을 내죠. 촛불 빛을 내죠. 왜 그렇습니까? 온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다 온도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높아지면 빛을 낸다. 즉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온의 기체를 특정 원소로, 그러니까 뭐 헬륨이면 헬륨, 그 다음에 수소면 수소, 특정 원소 한 가지로 고온 상태로 만들어서 빛을 발산시킨 다음에 이거를 프리즘에 분산을 시켜보게 되면 빛이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가지 특정 색깔의 빛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방출선이라고 합니다. 혹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색깔 일부분만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연속적인 분포를 하고 있다. 즉 불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불연속 스펙트럼을 뭐라고 하냐면 연속 스펙트럼을 반대말로 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출선은 선 스펙트럼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출선이 있으면 그게 또 다른 개념으로 흡수선도 존재합니다. 자, 흡수선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흡수선은, 자, 아까하고 똑같은 기체인데 이제 저온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광원에서 별도로 빛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 빛은 백색광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백색광을
발산을 시킨 다음에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 저온의 기체는 자, 아까 고온 상태가 되니까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했죠? 빛을 방출했죠? 이제 저온 상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온 상태 물질은 다른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죠. 고온이면 방출하려고 하고, 저온이면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백색 광이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순간에 이 빛의 일부분을 저온의 기체가 흡수를 해버립니다. 일단 백색 광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를 프리즘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 백색 광은 7가지 색깔이 다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로 여기가 빨간색, 빨주, 노초, 노란색도 있습니다. 보라색까지 이렇게 다 나타날 겁니다. 왜? 백색 광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분이 까만 부분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까만 부분, 띠 모양은 왜 나타날까? 바로 이 저온의 기체가 백색 광의 일부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혹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역시 이 흡수선도 모든 부분을 다 까맣게 흡수하는 게 아니고 특정 색깔의 일부분만 흡수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연속적인 분포를 하게 된다. 흡수한 부분이 모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 일부분의 색깔만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도 불연속적이고, 그래서 이 흡수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 스펙트럼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이 흡수선의 위치,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방출선의 위치가 만약에 특정 원소를 사용을 했는데 이 원소가 아까 고온 상태로 만들었던 원소와 똑같은 원소라면 이 흡수선의 위치가 방출선의 위치하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원소는 고온 상태에서 방출했던 그 파장 영역 혹은 그 색깔 영역을 저온 상태가 되면 그 똑같은 파장, 똑같은 색깔을 다시 흡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원소가 아까 방출선을 방출했던 그 특정 원소와 동일하다면 이 흡수선은 뭐와 같다? 방출선의 위치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방출선의 위치와 동일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특정 원소를 이제 원소 종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바꿔버리게 되면 이 흡수선의 위치가 바뀝니다. 동시에 방출선의 위치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원소를 수소로 두고 실험을 했을 때와 헬륨으로 두고 실험을 했을 때 이 위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원소들을 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면 각 원소들마다 고유한 이 선 스펙트럼의 위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모든 원소마다 쓰세요. 원소마다 고유의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트럼이 어떻게 된다? 존재한다. 자, 그럼 원소들마다 고유한 선 스펙트럼의 위치, 그리고 숫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유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스펙트럼의 위치와 그 다음에 숫자, 스펙트럼의 선의 숫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지구 바깥에 있는 멀리 있는 천체들, 뭐 구성 원소가 뭘로 돼 있을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까지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옵니까? 불가능하죠? 자, 어떻게 합니까? 그 별빛에서 나오는 스펙트럼, 빛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켜서 혹은 분광기에 통과를 시켜서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위치를 파악을 하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천체의 구성 원소를 파악하는데 이 선 스펙트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알겠죠? 야, 그래서 이 고유의 선 스펙트럼의 그 존재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 멀리서 오는 별빛을 분석을 했던 요러요러한 스펙트럼이 나왔다.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원소로 되어 있느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각 천문학 연구소나 과학 연구소들은 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죠. 구글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수소선 스펙트럼 검색해보면 위치와 숫자가 나오고 헬륨선 스펙트럼 딱 검색을 해보면 위치와 숫자가 다 나오게 되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러한 선 스펙트럼이 이제 왜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죠. 동그란 거 두 개가 있죠? 뭐냐면, 원자입니다, 원자. 가운데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을 표기를 좀 안 해줬네요. 원자 핵입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거 뭐냐면, 전자 껍질이죠? 전자 껍질. 그냥 껍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아무데나 위치할 수 없고 항상 전자 껍질에만 위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죠. 자, 전자의 껍질을 순서를 n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첫 번째 껍질은 무조건 n = 1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n = 2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n = 1이면 첫 번째, n = 2면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이면 n =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양자 수라는 용어로 표기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는 껍질과 껍질 사이 빈 공간에는 위치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 껍질에만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껍질은 각각의 에너지 크기를 갖습니다. 고유한 크기를 갖는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크기라고 하죠. 에너지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준위 이렇게 명칭을 붙이죠. 요 에너지 준위가 바깥쪽으로 하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안쪽 껍질은 에너지가 작고 그래서 낮은 에너지 준위라고 표기되어 있죠. 바깥쪽 껍질은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크기가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전자가 요게 일렉트론에서 전자는 2라는 문자로 표기하고 부호는 마이너스로 표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위쪽으로 두 번째 껍질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전자가 껍질과 껍질 사이를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가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가 높아졌죠? 높아진 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로부터 흡수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빛의 형태로. 그래서 이 빛을 흡수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흡수선이 존재한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흡수선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선이라는 거는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바깥쪽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그 차이만큼을 외부로부터 빛의 형태로 흡수하면 그걸 우리는 흡수선이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방출선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거꾸로 전자가 바깥쪽 껍질에서 안쪽 껍질로 이렇게 전이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낮아지죠? 낮아진 만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출해야 되겠죠? 바깥으로? 어떤 형태로? 빛의 형태로. 그럼 이건 뭐가 된다? 방출선이 되는 거죠. 방출선 혹은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요거하고 요거 에너지 차이는 아까 흡수하면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면서 흡수했던 에너지나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낮아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나 에너지 크기가 똑같죠? 그죠? 요 에너지하고 요 에너지, 요 위치는, 최종적인 위치는 아까 그 전 단계하고 그 전 그림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 에너지 차이는 아까 흡수했던 에너지 차이와 방출하는 에너지 차이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선의 위치와 방출선의 위치가 똑같게 나타나는 거죠. 알겠죠? 요 에너지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요 차이도 흡수하는 에너지나 방출하는 에너지나 차이도 똑같다. 따라서 흡수선의 위치와 방출선의 위치가 똑같다. 자, 이거 원자핵이 좀 빠졌네요. 자, 그려볼게요.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를 거꾸로 다시 해가지고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게 있네요. 요거죠? 전 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흡수선의 위치를 표기한 겁니다. 수소로 아까 실험을 했을 때 흡수선이 어떤 흡수선이 나타나느냐 이걸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흡수선이 나타났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헬륨으로 실험을 했더니 이런 흡수선이 나타났다라고 합시다. 아까 고유의 스펙트럼을 가진다 그랬죠? 고유의 선 스펙트럼, 위치와 숫자가 수소와 헬륨이 다르죠? 당연히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선의 위치와 숫자가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잘 보면 누가 선이 더 많습니까? 헬륨이 더 많죠. 수소보다. 선이 좀 복잡합니다. 흡수선, 방출선도 복잡하겠죠. 왜 그러느냐? 이거는 전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어떻다? 스펙트럼이 복잡하다. 쓰세요. 복잡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자가 껍질과 껍질 사이에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 또는 방출하면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헬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얘는 전자가 몇 개입니까? 1개. 얘는 전자가 2개.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가 1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고 얘는 전자 2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흡수 또는 방출하죠. 그러면 더 다양한 에너지가 방출될 겁니다. 누가? 헬륨이. 왜? 전자가 2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더 다양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 스펙트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숫자가 많으면 스펙트럼이 복잡하게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인은 전자가 껍질과 껍질 사이를 이동하면서 즉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 또는 방출하게 되는데 요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은 방출하는 양이나 흡수하는 양이나 똑같다. 그 다음에 전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복잡하게 나온다. 이걸 알아두시고 어쨌건 간에 한 번 더 다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전자의 에너지 분포는 보면 알겠지만 불연속적이죠. 전자의 에너지는 딱 요값만 존재할 수 있고 요 사이에 이러한 값들은 이러한 위치에는 전자가 위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분포는 불연속적이고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 분포도 불연속적이고 그래서 이 전자가 방출하는 선도 불연속적으로 선 스펙트럼이 방출 또는 흡수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간단히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스펙트럼의 종류를 쓰시오. 빛의 스펙트럼에서 밝은 선이 나타난 것. 밝은 선이니까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죠? 방출선이라고 해도 되고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빛이 넓은 파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에서 검은색 선이 나타난다. 연속 스펙트럼이 즉 연속 백색광이 조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조온의 기체가 일부분을 흡수해가지고 그 흡수된 부분이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 뭐라고 한다? 흡수선이라고 한다. 이거는. 그래서 흡수선 이렇게 혹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이 프리즘에 분산되어 두 가지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다. 원래는 컬러가 돼야 되는 흑백이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거는 까만 바탕에 빛이 없다는 이야기죠. 밝은색 선이 하나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방출선이죠. 방출선이고, 자, 이거는 흰색이 아니고 이거는 회색 혹은 여러 가지 색이 좀 혼합된 겁니다. 빨주노초 파나보입니다. 즉 무지개 색깔인데 흑백으로 인쇄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까만색 선이 나타났죠? 그럼 요거는 흡수선이다. 자, 흡수선 위치와 방출선 위치는 똑같죠. 그럼 A와 B는 동일한 원소로 실험을 한 거다. 알겠죠? 그럼 기억, 두 스펙트럼은 같은 원소에서 나타난다. 맞죠? 그 다음에 방출선은 이거는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거고, 흡수선은 누가? 저온의 기체가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온, 저온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A는 백색광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나타난다. 그랬는데 요거 B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거다. 그러면 요거는 A가 되겠죠. B 받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다음은 원자의 구조와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다. 뭐라고 했는데, 자, 여기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특정한 에너지 궤도는 계단처럼 존재하면, 즉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특정한 값, 아까 그 껍질에서만 전자가 위치하고 거기서만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연속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전자가 높은 에너지 궤도로 이동하게 되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흡수하고 그다음에 전자가 낮은 에너지 궤도로 이동하면 에너지를 당연히 방출하겠죠. 그래서 궤도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때 차이에 해당하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뭘로? 이거 뭡니까?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특정한 빛을 방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방출선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방출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특정 파장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특정 색깔이라고 해도 된다. 됐나요?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수소하고 헬륨이 존재합니다. 누가 스펙트럼 숫자가 복잡하고 많다? 헬륨이 많다. 이유는 원자 번호가 크니까 전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전자 숫자가 적은 원소일수록 복잡하다. 많은 원소일수록 복잡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많은 원소.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스펙트럼의 모양도 다르게 나타난다. 모양이라는 건 위치와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빛에 존재하는 원소의 분포를 알 수 있다. 고유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어떤 원소인지를 파악하면 아주 멀리 있는 별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우주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주론에 대한 내용인데,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가. 여기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논쟁을 벌였죠. 인간이 자연을 연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우주에 대한 근원을 밝히는 것. 과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이런 연구들을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근대 과학에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게 아인슈타인이죠. 우리 인류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우주론이 정적 우주론입니다. 맞지 않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적 우주론 제기했다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아유 내가 좀 실수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이론을 좀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정적 우주론이 뭐냐? 적자는 부피 적자입니다. 이거는 부피를 뜻하는 겁니다. 우주의 부피가 어떻다? 일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항상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외관상 봤을 때 그렇게 보이죠. 뭐 별은 진화를 할 수도 있고 뭐 변화를 할 수 있지만 이 큰 거대한 우주는 그 변화를 인간이 관측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 변화를 관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주는 영원 불멸이다라고 봤죠. 그러니까 정적 우주론은 우주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불멸이다. 항상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정적 우주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팽창 우주론. 그러니까 우주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부피가 커지면서 팽창한다. 이런 이론을 제기했고 둘이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쯤 돼가지고 허블이라는 사람의 득한이 나타나서
외부에 있는 은하들, 그 은하들이 옛날엔 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별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야. 잘 봤더니 별이 아니라 별이 수천억 개가 모인 은하였던 거죠. 이 은하들의 분포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허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더니 이 외부 은하들이 거의 모든 은하들이 그냥 모두라고 할게. 모든 은하들이 딱 하나 예외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공부해도 됩니다. 모든 은하들이 어떻게 되냐면 멀어진다. 멀어진다라는 거는 은하 사이 거리가 점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은하가 구성되어 있는 은하가 위치한 이 우주 공간이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 내부에 존재하는 은하들 사이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하들이 멀어진다 혹은 은하 사이 거리가 증가한다, 이걸로 우리는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거의 직접적으로 알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정적 우주론을 제기했던 아인슈타인이 내 이론이 잘못됐다 하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 자, 결국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결론이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결론은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팽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팽창하게 되느냐 해가지고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립하냐면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이 정상우주론 할 때 이 정자는 아까 이 정자하고 똑같습니다. 일정한, 그리고 이 상자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상태. 자, 우주의 상태라는 건 뭐냐면 우주의 밀도와 온도를 뜻하는 겁니다.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정상우주론입니다. 정적 우주론은 부피가 일정한 거고, 이거는 팽창하긴 하는데 둘 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의견은 동일합니다. 팽창은 하는데 어떻게 팽창하느냐? 정상우주론은 일정한 상태, 밀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팽창하고, 빅뱅 우주론은 밀도 온도가 감소하면서 팽창하고, 이걸 가지고 또 대립을 하게 되죠.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상우주론이 우세했죠.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나중에 배울 우주 배경 복사파, 그 다음에 수소 헬륨의 질량비, 요게 3대1입니다. 3대1. 요게 요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밀도와 온도가 감소하는 빅뱅 우주론이 맞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을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자, 정상 우주론 한번 보세요. 부피가 커지죠? 빅뱅 우주론도 부피가 커지죠? 근데 이거는 은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은하사와 은하 사이 거리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은하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단위 부피당 은하의 개수 혹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 일정하죠. 근데 이거는 은하는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은하는 최초의 우주가 탄생할 때 약 10억 년 지나서 그때 한 번만 딱 생기고 더 이상 은하는 생겨나지 않고 은하와 은하 사이 빈 공간만 늘어나죠. 그래서 은하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가 진화하면서 계속 물질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은하들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물질들은 최초에 한 번만 생기고, 즉 은하도 최초에 한 번만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은하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질량은, 총질량은 일정한데, 그런데 밀도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팽창을 하는데 여기는 정상 우주로는 빈 공간에서 은하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 숫자가 많죠. 물질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물질이니까. 근데 이거는 은하 숫자가 변동이 없죠. 일정하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고, 우주의 총질량이. 요거는 우주의 총질량이 일정합니다. 그럼 밀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밀도는 뭐분의 뭐로 계산합니까?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죠. 정상 우주론에서 부피도 증가하고 질량도 증가하고 그래서 밀도는 일정하고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은하가 생기면서 질량도 계속 증가한다.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부피가 커지는데 은하는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즉 질량이 더 이상 새로 생기지 않는다. 일정하다.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밀도는 감소하는 겁니다. 요거는 밀도가 일정하고. 자,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밀도와 온도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기체를 압축을 시켜보세요. 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압축을 시키게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팽창을 시키면 온도가 떨어지죠. 그죠? 기체도 힘을 가해가지고 확 압축을 시키면 뜨거워지죠. 그죠? 이거는 왜? 밀도와 온도가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축을 시키게 되면 밀도가 커지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고 팽창을 시키면 밀도가 떨어지죠. 그럼 온도도 감소하는 겁니다. 우주에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은 우주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타당성을 한번 검증을 해보면 정상 우주론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죠.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뿐만 아니라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발견돼서 초기에는 이 우주론이 우세했는데 현재는 이 우주론이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우주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빅뱅 우주론의 시작은 우주는 최초의 원자 정도의 크기, 매우 작은 크기의 한 점에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질량이 이 점에 다 모여 있었다.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특이점. 이게 특이점입니다. 이 특이점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다가 이게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죠. 이 최초의 큰 폭발을 뭐라고 하냐면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빅뱅. 최초의 큰 폭발입니다. 빅뱅을 해서 이 빅뱅 상태는 우주 초기에 막 우주가 탄생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맞죠. 매우 작은 상태에 모든 물질이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된 상태죠. 밀도가 매우 크고 밀도와 온도가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온도도 아주 높겠죠. 초고온 상태의 되는 겁니다. 초고온 상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온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퍼져나가죠. 이렇게. 폭발하면서 우주가 팽창하니까 온도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다. 그러면 우주 온도가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우주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약 3K입니다. 혹은 2.7K. 섭씨 온도로는 마이너스 약 270도씩.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 밖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270도씨입니다. 이론적인 온도의 최저치가 얼마냐면 0K입니다. 0K. 0K가 되면 마이너스 273입니다. 그러면 모든 우주가 다 정지하는 겁니다. 운동도 정지하고. 이게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의 최저치가 되는 거죠. 거기에 근접해 있습니다. 현재 우주 대기 바깥이 그렇다는 거고 지구는 안 그렇죠. 현재는 이렇고 빅뱅 이렇고. 자, 그리고 우주 탄생 후 약 30만 년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책에는 또 38만 년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물질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물질들이 만들어지려면 원자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가벼운 원소 두 가지. 뭡니까? 수소하고 헬륨. 요게 형성이 되죠. 수소하고 헬륨이 형성이 되면서 이 수소하고 헬륨이 우주 사방으로 전자기파 혹은 복사파를 방출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파라고 합니다. 복사파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누가? 수소하고 헬륨이. 그리고 이때 우주의 온도는 얼마였다라고 하냐면 3000K. 3000K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0K니까 한 3000도씨 정도 되겠죠.
이 온도에 있던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러한 우주 배경 복사파를 방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수소 헬륨뿐만 아니라 3000K가 되는 모든 물질은 다 가시광선 형태로 복사파를 방출합니다. 예를 들면 쇠를 3000도씨까지 가열하고 혹은 마그마가 3000도씨 정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빛을 내죠. 빨갛게 빛을 내죠. 사방으로. 얘들 또 그 온도가 됐기 때문에 사방으로 빨간 빛을, 가시광선을 방출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주에 널리 퍼져 있다가 현재 우주 공간에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 우주가 3K로 냉각이 되면서 자, 3000K에서 현재는 3K로 냉각이 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파도 같이 냉각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파가 냉각이 돼서 냉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3K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파라고 합니다. 마이크로파 좀 생소하죠. 그냥 외워도 됩니다. 마이크로파 형태로 냉각이 돼서 요 우주 배경 복사파가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마이크로파 형태로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빅뱅 우주론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빅뱅 우주론자들이 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 과학자들이 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볼래? 검증해봐라. 이게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겠습니까? 우주 탄생 후 30만 년인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135억 년 전이고 온도가 이때 초고온 3000도, 3000K고 이런 걸 실험을 가능하겠습니까? 실험이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전개해서 이렇게 우주가 진화했다고 이 발표를 했지만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이크로파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생각됐던 우주 배경 복사파를 1965년도인가? 5년도에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버립니다. 이거. 발견을 해서 야 이거 알고 봤더니 진짜더라. 우주 배경 빅뱅 우주론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있습니까? 뭘 발견해서 이 우주 배경 복사파를 마이크로파 형태로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 우주 배경 복사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허허벌판에 전파를 감지할 수 있는 라디오를 들고 가서 허허벌판에서 어디서 전파가 들어오는가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전파를 방출할 만한 어떤 기계장치나 이런 게 주변에 하나도 없는데 우주에서 막 전파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라디오 안테나에 딱 걸린 거죠. 그러면 라디오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예 아무것도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전파도 안 들어온다면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근데 치 하고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는 무언가 전파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우주 이쪽을 향해도 이런 소리가 나고 우주 이쪽을 향해도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가 우주 사방에서 다 전파가 들어오면서 안테나를 어느 방향으로 하든 간에 다 이런 소리가 잡히는 겁니다. 아, 이게 마이크로파구나. 이 마이크로파가 전파의 일종이거든. 전파의 일종이죠, 이거는. 전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파를 라디오 안테나가 잡아서 그걸 음성 신호로 바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디오 다이얼 돌리다가 채널이 없는데 이런 데 돌리면 혹은 TV를 채널 돌리다가 채널이 없는데 아예 코드를 싹 뽑아버리면 안테나 선을 싹 뽑아버리면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소리가 들리죠. 그건 바로 우주 배경 복사파. 이게 전파인데 이거를 안테나가 잡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은 모든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더라. 허블의 법칙은 자, 정리를 합시다. 허블의 법칙이 뭐냐면 모든 은하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거리는 증가하더라.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떤 은하를 보더라도 혹은 그 은하들 사이 거리조차도 다 증가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이것도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은하가 있고 외부 은하들이 있는데 다 퍼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은하들 사이 거리가 다 멀어지죠. 그리고 고무풍선의 비유를 합니다. 고무풍선의 은하들 모양을 볼펜으로 그렸습니다.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풍선을 불게 되면 이 은하 사이 거리가, 스티커 사이 거리가 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죠.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3K 마이크로파 전파의 일종이죠. 이게 처음에는 우주 탄생 후에 약 38만 년 경과해서 30만 년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우주 온도가 3000K 이르자 수소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고 얘들이 방출했는데 현재는 이때는 사실 가시광선이었습니다. 가시광선. 3000K가 되는 모든 물체는 다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쇠를 3000도씩 가열하거나 혹은 마그마 용암이 3000도씨가 됐다면 빨갛게 빛을 내죠. 그죠? 다 가시광선을 방출했는데 그런데 온도가 3K까지 냉각이 되면서 마이크로파로 파장이 변해버린 겁니다. 마이크로파는 전파의 일종이다. 일단 좀 생소하더라도 그냥 외워도 됩니다. 전파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게 우주에 널리 퍼져 있을 거라고 예견을 했는데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면서 이걸 3K 우주 배경 복잡합니다 하고 결론을 딱 내려서 아하, 이제 빅뱅 우주론이 맞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자, 문제 몇 개 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 맞으면 공표 틀리면 X표하시오. 최초 탄생 시에 우주는 온도와 밀도가 0이다. 최초 탄생 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특이점이 다 모여 있었다 그랬죠? 이 특이점은 원자 정도의 크기,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다 한 점에 원자 정도의 크기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질량이. 그러니까 밀도는 초고밀도, 온도도 초고온 상태가 되죠. 틀렸죠. 우주는 팽창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감소한다. 맞죠? 2번, 빅뱅설에 따르면 대폭발 직전에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였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특이점이라고 한다. 특이점. 이렇게 보면 됩니다. 3번,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근거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밝힌 법칙은 모든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허블의 법칙이죠. 5번, 우주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 1. 우주 탄생 과정을 잘 설명하는 이론은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우주 배경 복사판은 현재 3K 마이크로파다. 만들어질 때는 3000K 상태에서 현재는 3K가 됐다. 우주와 함께 식었다라고 보면 되죠. 허블의 법칙과 우주 배경 복사판은 빅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관측적인 근거다. 맞죠? 뒤에 가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수소, 헬륨의 질량비도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가서 공부할 텐데 는 3대1. 이것도 빅뱅 우주론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은 총량을 싹 합쳐보면 3대1이다.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3대1이 나온 겁니다. 빅뱅 이론자들이 처음에 주장을 했던 거죠. 자, 요게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 사실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파가 두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 세 번째 수소 헬륨의 질량비 3대1. 요게 세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우주 탄생 시에는 은하나 별은 존재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언제? 우주 탄생하고 10억 년 경과 후, 10억 년 후에 별이나 은하는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파는 수소 헬륨 원자가 방출한 것이다. 자, 6번. 우주 시작인 빅뱅 순간의 모습이다. 빅뱅 순간의 모습인데 폭발하고 있죠. 이렇게. 우주는 매우 작고 큰 밀도의 한 점, 특이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빅뱅 우주론은 과거의 우주 모습이 현재와 비슷하다? 비슷한 게 아니죠. 처음에는 아주 작았다가 점점점 커지죠. 막 변화하죠. 과거나 현재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뭐다? 정상 우주론이다. 이건 정상 우주론입니다. 네? 3번.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3번.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의 우주가 매우 작았다는 뜻이다. 맞다. 그래서 그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현재 이르기까지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점차 감소했다. 그리고 나중에 입자들이 생겼다. 수소나 헬륨 원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주론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세요.